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던 겨울밤이 찾아왔더랍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저물고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를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가야만 비로소 기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촌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양지 바른 곳에는 으리으리한 소슬 때무늬 위용을 자랑하는 최진사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로서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는 우러러봄의 대상이자 동시에 범접하기 힘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최진사댁의 담장은 어른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높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담장 밖의 사람들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어오던 그해 최진사댁 안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추운 날씨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댁의 안주인인 노마님은 깐깐하고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집안의 기침 소리 하나도 함부로 담장을 넘지 못하게 단속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래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 홍씨, 부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상과부가 되어 오직 어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진 세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본래 성품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아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도 말대꾸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으나 그녀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숫덩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 들어 눈이 잦고 길이 끊기면서 바깥 출입이 더욱 어려워지자 홍씨 부인의 얼굴에는 수심이 더욱 깊게 드리워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여기던 어린 손자 서기가 원인 모를 열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곧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헛소리까지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고 약을 다려 먹였지만 아이의 차도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침 소리만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당시에 흉흉하게 돌던 역병과 흡사하다는 점이었는데 만약 이것이 역병이라는 소문이 나면 가문의 명예에 흠이 갈까 두려워한 시어머니는 의원조차 부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양반가에서 역병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 전체가 부정한 것으로 낙인 찍혀 고립될 것을 염려한 탓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끓는 속을 억누르며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이 이리 경거망동해서야 쓰겠느냐. 집안의 채통을 생각해야지. 정성을 다하면 나을 것이니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가누거라. 시어머니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자식을 눈앞에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어미에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매탄 사랑채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람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울부짖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끙끙 앓는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고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마당 한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던 머슴 돌쇠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덩치가 산만하고 우직한 사내로 이 집에 들어온 지는 꽤 되었으나 말수가 워낙 적어 하루 종일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홍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종은 아니었으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품은 일을 도맡아 했기에 집안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장작을 패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안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하인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지만 그 짧은 순간 홍씨 부인은 그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위로를 받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눈발은 더욱 거세져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동안 최진사 댁의 정막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안채의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고 홍씨 부인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에 들떠 어머니, 추워요. 너무 추워요라며 헛소리를 계속했고 그때마다 홍씨 부인은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덮어주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문득 시어머니가 낮에 지나가듯 던진 말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이를 별채 헛간으로 옮겨야겠다. 혹여나 다른 식구들에게 옮기면 큰일이니 당분간 격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헛간에 이 아픈 아이를 두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집안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홍씨 부인의 방에만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놀랍게도 돌쇠가 아직 잠들지 않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의 부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안채 쪽을 주시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짐꾸러미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어떤 직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살릴 방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을 어기고 의원을 찾아가거나 아이를 따뜻한 곳으로 피신시키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두꺼운 이불에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는데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머무는 큰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만 들려올 뿐 별다른 인기척이 없었고 집 지키는 개들도 추위에 움츠러들어 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아이가 찬바람에 놀라지 않도록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대돌 아래 놓인 신발을 신으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품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아이를 느끼자 그 어떤 망설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신발을 신고 눈 덮인 마당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돌쇠는 홍씨 부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둠 속이라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굵은 목소리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채비는 다 되셨습니까? 이 밤에 길을 나서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돌쇠는 이미 홍씨 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아이를 헛간에 두고 죽게 할 수는 없다네.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게. 내 평생의 은혜로 갚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등을 내밀며 아이를 업으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소리 없이 대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쌓인 눈이 발소리를 먹어버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했습니다. 돌쇠는 미리 손봐둔 빗장을 조심스럽게 풀고 육중한 대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 사람이 빠져나갈 틈을 만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이 들이닥쳐 홍씨 부인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쇠의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멀리서 늑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홍씨 부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높고 견고한 담장 안에 갇혀 숨죽여 살았던 세월들을 뒤로하고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을길은 온통 눈으로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돌쇠는 익숙한 듯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홍씨 부인이 발이 빠지지 않도록 눈을 밟아 다지며 걸었고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그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날이 밝고 사람들이 깨어나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어미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무렵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흔적을 지워주려는 듯 혹은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은 순식간에 발자국을 덮어버렸습니다. 돌쇠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씨,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읍내 의원에게 가는 큰 길은 이미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산을 넘어야 할 텐데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홍씨 부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네.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건널 것이네. 어서 가세.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산길이었는데 그곳은 약초꾼들이나 가끔 다니는 길이라 덤불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아 걷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씨 부인의 비단 치마는 가시덤불에 찢기고 고운 비단씨는 눈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돌쇠의 거친 숨소리와 품 안 아이의 뜨거운 체온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산은 점점 더 깊어지고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세계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한편 최진사댁 안채에서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늙은 식모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안채 마당에 찍힌 어지러운 발자국을 발견하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덮이지 않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 대문 쪽으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식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홍씨 부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의 앓는 소리나 부인의 기척이 들려야 했지만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식모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아이를 덮어주던 옷가지 몇 점만이 바닥에 뒹굴고 있을 뿐 홍씨 부인과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식모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헐레벌떡 사랑채로 달려가 대청마루 아래서 자고 있던 하인들을 깨웠습니다. 일났네. 일났어, 아씨가. 아씨가 도련님을 데리고 사라지셨네. 그 외침은 고요하던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최진사 댁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잠에서 깬 사람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고 횃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집안은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인 노마님은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감히 며느리가 시어미 허락도 없이 야반도주를 하다니. 그녀의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머슴 방을 확인하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마님, 돌쇠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놈의 증도 없고 헛간에 있던 도끼와 불쏘시개도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묘한 색깔의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 며느리와 건장한 머슴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마님은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그녀에게 이것은 역병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당장 놈들을 잡아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내 인연 놈들을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녀의 명령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한 처절한 응징의 선포였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횃불을 높이 쳐들었으며 개들은 냄새를 맡으며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추격의 현장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홍씨 부인과 돌쇠는 이미 산 중턱을 넘고 있었지만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웅성거림은 바람을 타고 그들의 귀까지 전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돌쇠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돌쇠야, 저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나 보구나. 잡히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돌쇠는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 수많은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며 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산은 제가 제 집 마당처럼 잘 아는 곳입니다. 눈이 와서 놈들이 쉽게 쫓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은 이제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아니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홍씨 부인의 머리카락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하얗게 변해버렸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품속의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엄마의 품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결이 홍씨 부인에게는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지만 짙은 먹구름과 눈발 때문에 산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이 되자 하나둘씩 모여들어 최진사 댁의 소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에, 그 얌전하던 홍씨 부인이 머슴과 눈이 맞았다지 뭔가 아니, 병든 자식까지 데리고 도망을 쳤다니. 이게 무슨 천인공노할 짓인가. 근거 없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진사 댁을 동정하거나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추격대의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진실은 눈 속에 파묻힌 채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구슬프게 울어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반과 며느리와 머슴, 그리고 병든 아이가 사라진 그 밤은 마을 역사상 가장 긴 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추격대를 따돌리고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노한 시어머니와 하인들에게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얀 설원 위에 찍힌 그들의 발자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최진사 댁에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새어나간 소문은 삽시간의 눈보라보다 더 무섭게 마을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모든 더러움을 감춘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어떤 우물보다 검고 추악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쑥덕거렸고 사랑방에 모인 남정네들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혀를 차기에 바빴습니다. 글쎄, 그 점잖은 댁 며느리가 머슴이랑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지 뭔가. 아니, 병든 아들은 핑계고 실은 둘이서 살림을 차리려고 작정한 게지. 근거 없는 추측들은 살이 붙고 뼈가 생겨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최진사 댁의 높은 담장은 이제 선망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비난의 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진사 댁 안채의 풍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와도 같았는데 노마님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안방 아랫목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감히 자신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천한 머슴과 함께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조상님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집안의 기둥을 뿌리째 흔드는 천인 공노할 패륜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치며 통곡하다가도 이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일어나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당장 잡아오너라. 내 눈앞에 그년 놈들을 무릎 꿇리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디로 갔든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식 잃은 슬픔보다는 훼손된 자존심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건장한 하인들과 소작인들까지 동원되어 추격대가 꾸려졌는데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나 쓰는 창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추격대의 우두머리는 최진사 댁에서 뼈가 굵은 행랑아범이었는데 그는 평소 돌쇠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터라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돌쇠 그놈이 평소에 얌전한 척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먼. 양반집 마님을 홀려내다니. 내 오늘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지 않으면 성을 갈겠다. 행랑아범의 선동에 다른 하인들도 덩달아 흥분하여 고함을 질러댔고 그 살기 등등한 기세는 마치 산짐승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식량을 챙겨들고 홍씨 부인과 돌쇠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마을 뒷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어귀에 사는 촌노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글 꽤나 읽었다는 선비였으나 지금은 세상 일에서 물러나 자연을 벗삼아 사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눈 덮인 길가에 서서 씩씩거리며 산으로 향하는 추격대의 뒷모습을 혀를 차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쏟아내는 험담과 저주 속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녀가 눈이 맞아 도망을 친다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읍내나 큰 길로 빠져나가 멀리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거늘
어찌하여 그들은 사르르는 추위 속에 갇혀 죽을지도 모르는 험한 산 속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게다가 병든 아이까지 업고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박 노인은 급히 지팡이를 휘저으며 추격대의 뒤를 따라가 행랑아범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게들, 잠시 멈추어 보게. 자네들 지금 제정신인가? 저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서 이러는가? 행랑아범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노인장, 길을 막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중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요. 시간이 지체되면 놈들이 산 넘어 다른 고을로 튀어버릴지도 모른단 말이오. 그러자 박 노인은 굵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발자국을 자세히 보란 말이다. 도망가는 놈들의 발자국이 저리 깊고 무거울 수 있겠느냐. 저것은 도망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사지로 들어가는 걸음걸이다. 섣불리 쫓았다가는 죄 없는 사람을 잡고 너희들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네. 하지만 이미 분노와 공명심에 눈이 먼 행랑아범과 하인들의 귀에 노인의 충고가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노인장이 뭘 안다고 참견이시오. 양반댁 일이니 썩 물러가시오. 그들은 박 노인을 거칠게 밀쳐내고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눈밭에 넘어지면서도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안타까운 손짓을 했지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산꼭대기에서는 기분 나쁜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불어닥칠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땅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허, 하늘이 노하고 있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리도 매정하니 하늘인들 무심할 수 있겠는가. 부디 저 불쌍한 어미와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편 산중턱을 넘어서고 있는 홍씨 부인과 돌쇠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은 걸음을 뗄 때마다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들을 붙잡았고 칼날 같은 산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발이 빠져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돌쇠가 묵묵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돌쇠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얼굴은 추위와 피로로 인해 흑빛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지면 아씨와 도련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눈길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아씨,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바위 너머에 예전에 약초 캐러 다닐 때 봐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라면 바람을 피하고 불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홍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어 그저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엎인 아이는 열이 더 올랐는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간헐적으로 기침을 토해내며 어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다 왔다. 이제 곧 따뜻하게 해줄게. 홍씨 부인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 최진사댁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던 몸종 아이가 장롱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몸종이 들고 온 것은 홍씨 부인이 평소 아끼던 폐물함과 은비녀, 그리고 비상금을 모아둔 주머니였습니다. 노마님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정말로 작정하고 도망을 쳤다면 응당 챙겨갔어야 할 값나가는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라진 것은
오직 아이를 위한 두꺼운 솜이불 몇 채와 해열에 좋다는 약재들, 그리고 부싯돌과 같은 생존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노마님의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도망친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려고. 하지만 그 의심은 이내 솟구치는 배신감에 덮여버렸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렇다면 내게 말을 하고 갔어야지. 머슴놈과 야밤에 사라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행이다. 노마님은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며느리와 손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꼴이 되기에 더욱더 그 생각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더 빨리 쫓아라. 날이 저물기 전에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 그녀는 마루 끝에 서서 산 쪽을 바라보며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시시각각 악화되어 이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추격 때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길이 지워진 데다 바람이 너무 거세어 횃불마저 꺼지기 일쑤였습니다. 행랑아범은 눈을 비비며 바닥을 살폈지만 홍씨 부인 일행의 발자국은 이미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빌어먹을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이 눈 속에 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하인들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눈보라를 내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냥 돌아가시지요. 누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자 행랑아범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윽박질렀습니다. 닥쳐라.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마님께 경을 칠 것이다. 흩어져서 찾아라.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 무렵 돌쇠와 홍씨 부인은 천신만고 끝에 목표로 했던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천연 동굴로 입구가 덤불에 가려져 있어 웬만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덤불을 걷어내고 홍씨 부인을 먼저 안으로 들여보낸 뒤 재빨리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들을 긁어모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는 덜 추웠지만 냉기가 가득하여 입김이 허옇게 서렸습니다. 돌쇠는 익숙한 솜씨로 바닥을 고르고 마른 풀을 깔아 자리를 만든 뒤 홍씨 부인이 아이를 눕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은 홍씨 부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씨,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불을 피우겠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젖지 않은 부싯깃을 꺼내 불을 붙이려 애썼습니다. 손이 얼어 동작이 둔해진 탓에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탁, 탁. 튀는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침내 작은 불씨가 마른 잎에 옮겨붙어 타오르기 시작하자 동굴 안에는 훈훈한 기운과 함께 희미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불빛에 비친 돌쇠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에 땀과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고 홍씨 부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와 같은 뜨거운 감정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경기를 일으키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왜 그러니 정신 차려라. 홍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은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지 않고 챙겨온 약탕관을 꺼내 눈을 녹여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아이의 손발을 계속 주물러 주십시오. 혈이 막히면 안 됩니다. 제가 약을 다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돌쇠의 침착한 목소리에 홍씨 부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이의 팔다리를 미친 듯이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아이의 얼굴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추격대의 고함이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긴장된 표정으로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금방 들킬 것이 뻔했지만 그렇다고 불을 끄면 아이가 얼어 죽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막아서라도 불빛을 가리고 놈들이 들이닥치면 목숨을 걸고 막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곁에 두었던 도끼를 슬며시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추격대 중 한 명이 동굴 근처 바위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어이, 여기 좀 보시오. 여기 비단신 한 짝이 떨어져 있소. 그것은 홍씨 부인이 산을 오르다 벗겨진 신발이었습니다. 행랑아범과 하인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근처다 멀리 못 갔다. 샅샅이 뒤져라.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위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코앞에 둔 맹수들의 으르렁거림처럼 공포가 동굴 안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홍씨 부인은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숨을 죽였고 돌쇠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입구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밖에는 살기등등한 추격대가, 안에는 사경을 헤매는 아이가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밤은 더욱 깊어가고 눈보라는 세상을 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간절한 모성애와 머슴의 우직한 충심이 만들어낸 이 슬픈 도피 행각은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울부짖는 것처럼 사나웠고 칠흑 같은 어둠은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지만 그 작은 동굴 안에서는 생명을 지키려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어렵게 피워낸 모닥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끈질기게 타올라 차가운 암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홍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아이의 이마와 손발을 오가며 체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칠 때마다 홍씨 부인의 심장도 함께 덜컥거렸습니다. 그녀는 챙겨온 약탕관을 불 위에 올리고 눈을 녹인 물에 약재를 넣어 다리기 시작했는데 매캐한 연기와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동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동굴 입구에 거적과 나뭇가지를 덧대어 찬바람을 막으려 애썼지만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틈새를 틀어막고는 속적삼 차림으로 도끼를 움켜쥔 채 입구를 지켰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그의 살가죽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사람들의 고함, 눈을 밟는 저벅거리는 소리, 그리고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속으로 침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저들은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씨와 도련님은 내가 지킨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탕관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자 홍씨 부인은
뜨거운 약물을 호우 불어식힌 뒤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는 쓴맛에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홍 씨 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약을 넘기게 했습니다. 아가, 이것을 먹어야 산단다. 제발, 제발 삼켜다오.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이에게 닿았는지 아이는 꿀꺽하고 약을 삼켰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홍 씨 부인은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마른 속치마를 찢어 아이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는 듯하자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편 산 중턱까지 올라온 추격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행랑아범의 독촉에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눈밭을 샅샅이 뒤지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흔적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하인 하나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핏자국이 있소. 행랑아범이 달려가 보니 눈 위에 선명한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가시덤불을 해치다가 손을 다쳐 흘린 피였습니다. 행랑아범은 핏자국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놈들이 지쳤다. 부상을 당했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핏자국을 따라가면 놈들의 은신처가 나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서려 있었습니다. 추격대가 핏자국을 따라 방향을 틀어 절벽 쪽으로 향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낡은 삼배옷을 입고 긴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는데 그의 등에는 약초 망태기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산에서 평생을 약초를 캐며 살아온 신만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횃불빛에 드러난 하인들의 살기 등등한 얼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산신령님의 잠을 깨우는 자들이 누구냐? 살생을 하려는 기운이 산을 뒤덮고 있구나. 행랑아범은 노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켜라. 늙은이, 우리는 도망친 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다. 관여치 말고 갈 길이나 가라. 신만이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눈 덮인 땅을 울렸습니다. 죄인이라, 내 눈에는 죄인이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련한 목숨들만 보이더구나. 너희들이 쫓는 발자국은 욕망의 발자국이 아니라 생명의 발자국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거라. 노인의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하인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몇몇 하인들은 쭈뼛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행랑아범은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저리 꺼지지 못해. 행랑아범이 노인을 거칠게 밀치자 노인은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일어나 앉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피를 보면 피를 부를 것이다. 내 놈의 그 욕심이 화를 자초할 것이야. 행랑아범은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하인들을 재촉하여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어디선가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섞인 독특한 한약재 냄새였습니다. 냄새다 무언가 태우고 있어. 코가 예민한 사냥꾼 출신의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냄새는 절벽 아래 덤불로 가려진 틈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찾았다. 저기다. 저 쥐새끼들이 저 구멍 속에 숨어 있었구나. 추격대는 일제히 환호를 지르며 동굴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횃불이 동굴 입구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돌쇠는 도끼를 고쳐 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씨, 놈들이 왔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아이 귀를 막고 계십시오. 그는 홍씨 부인에게 짧게 당부하고는 밖으로 통하는 거적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이 부셨지만 돌쇠는 눈을 부릅뜨고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덩치는 평소보다 더 커 보였고 도끼를 든 모습은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야차와 같았습니다. 누구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돌쇠의 우렁찬 호통 소리가 계곡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기세에 눌려 앞서가던 하인들이 멈칫했습니다. 행랑아범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습니다. 허! 이놈 돌쇠 아니냐. 주인집 마님을 꼬여내어 도망치더니 이제는 아주 산적 노릇이라도 하려는 게냐. 꼴 좋구나. 행랑아범은 횃불을 돌쇠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빈정거렸습니다. 돌쇠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주둥이 닥쳐라. 나는 아씨와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짓은 추호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행랑아범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리기는 누굴 살려 멀쩡한 아이를 납치해서 병이라도 옮기려는 수작이 아니고서야 이럴 리가 있나. 썩 비켜라. 내 당장 들어가서 그 음탕한 년을 끌어내야겠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돌쇠가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살기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돌쇠의 기세에 질려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지만 행랑아범은 뒤에 있는 쪽수를 믿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얘들아. 뭘 하고 있느냐, 저놈을 쳐라. 저놈을 잡는 자에게는 내가 진사 어른께 말씀드려 논 두마지기를 상으로 내리겠다. 상금 이야기가 나오자 하인들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창을 겨누며 조금씩 돌쇠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홍씨 부인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돌쇠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맞서고 있는데 자신은 숨어서 떨고만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이 내뱉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은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아이의 미래까지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돌쇠는 죽고 우리는 끌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이불을 단단히 여며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강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자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서슬퍼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밖에서는 고함과 함께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동굴 입구를 가리고 있던 거적을 힘차게 젖혔습니다. 모두 그만두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소란스럽던 싸움터를 일순간 정적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횃불 빛을 등지고선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안주인의 등장에 하인들은 공격을 멈추고 주춤거렸습니다. 돌쇠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나오시면 안 됩니다. 돌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홍씨 부인은 천천히 걸어 나와 돌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행랑아범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이 모시는 상전에게 창을 겨누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홍씨 부인의 일갈의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행랑아범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마님, 저희는 그저 마님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저 미친 머슴놈이 마님을 납치한 것이 아닙니까?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는 끝까지 돌쇠를 범인으로 몰아 자신의 공을 세우려 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납치라 내 발로 걸어 나왔다.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너희들이 버린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내 발로 이 산에 들어왔단 말이다. 그녀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삼봉우리를 때렸습니다. 내 자식이 역병에 걸렸다고 하여 짐승처럼 헛간에 던져두고 죽기만을 기다리라던 그 비정한 처사가 과연 사람의 도리더냐. 나는 어미다.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어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홍씨 부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체면이라는 허울 아래 생명을 경시했던 양반가의 위선을 꼬집는 통렬한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랑아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마님께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셨군요. 역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온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꼴이 되니 격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쳐도 하필이면 이 건장한 머슴놈과 단둘이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이미 마을에는 두 분이 정분났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행랑아범은 교묘하게 말을 돌려 홍씨 부인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인들도 웅성거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수상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아. 그때 동굴 안에서 아이의 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어머니.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소란스러운 현장을 꿰뚫고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홍씨 부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외쳤습니다. 들리느냐? 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돌쇠는 밤새도록 불을 지피고 짐승을 쫓으며 저 아이를 지켰다. 너희들이 따뜻한 방바닥에서 뒹굴며 남을 헐뜯을 때 이 사람은 손발이 얼어터지도록 생명을 지켰단 말이다. 누가 더러운가? 누가 죄인인가? 그녀의 말에 몇몇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분명 음탕한 정사의 냄새가 아니라 지독한 약초 냄새와 피와 땀의 냄새였습니다. 돌쇠의 처참한 몰골과 홍씨 부인의 결연한 태도,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의 목소리는 그 어떤 변명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행랑아범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라. 저것은 다 연극이다. 전현이 혓바닥을 놀려 우리를 속이려 한다. 당장 전현 놈들을 묶어서 끌고 가라. 마님께서 기다리신다. 행랑아범이 억지로 하인들을 떠밀자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돌쇠는 다시 도끼를 잡았고 홍씨 부인은 은장도를 목에 겨누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발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내 아이와 이 사람에게 손을 댄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하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횃불 무리가 산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가마를 탄 시어머니, 노마님이 직접 오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노마님이 직접 확인하러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명분과 생명, 사랑과 규율이 충돌하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앞 눈밭은 이들의 운명을 가를 심판대가 되어 차가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인지, 아니면 가문의 법도를 내세워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것인지. 숨막히는 긴장감이 산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눈 덮인 산비탈을 올라온 노마님의 가마가 동굴 앞 공터에 멈춰서자 그곳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느라 지칠 대로 지친 가마꾼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거친 김을 토해냈고,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하인들은 황급히 길을 터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행랑아범은 이때다 싶어 짐짓 억울하고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가마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오시느라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저 돌쇠놈이 도끼를 들고 설치며 저희를 위협하고 아씨께서는 나오지 않겠다며 버티고 계십니다. 필시 저 둘 사이에 떳떳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요. 그는 자신의 과잉 충성을 포장하고 홍씨 부인과 돌쇠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쉴 새 없이 거짓을 고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두툼한 털배자에 쌓인 노마님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산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인지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노마님은 행랑아범의 말을 들은 채만 체하며 차가운 눈으로 동굴 입구를 막아서고 있는 돌쇠와 그 뒤에 서 있는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피가 배어나오는 팔을 부여잡고도 도끼를 놓지 않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고, 홍씨 부인은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치마를 입은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노마님이 예상했던 도망친 죄인들의 비굴한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마님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눈밭을 걸어 홍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지켜보는 하인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행랑아범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곧 호통과 함께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리라 기대했습니다. 노마님이 며느리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서자 홍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으나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추운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보시다시피 저희는 죄를 지어 숨은 것이 아니옵니다. 홍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노마님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밤새 겪은 고초와 자식을 향한 처절한 사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켜라. 노마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으나 홍씨 부인이 눈짓을 보내자 슬그머니 도끼를 내리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노마님은 거추장스러운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몸을 굽혀 어둡고 좁은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양반집 안방마님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짐승이나 살 법한 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행랑아범이 마님, 위험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 들어가십니까 하며 말리려 했으나 노마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고 홀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 훈훈했으나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진동하는 한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곁에는 누더기 같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를 눕혀놓았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던 손자 서기가 홍씨 부인의 속치마에 쌓여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 같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려 있었고 아이의 색색거리는 숨소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 머리맡에는 숯으로 데워진 돌들이 놓여 있어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 쓴 약탕관에는 찌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마님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에 머물렀습니다. 돌쇠가 덮고 잤을 거적대기, 홍씨 부인이 아이에게 먹이다 흘린 밥풀 자국, 그리고 찢어진 옷가지로 만든 붕대들. 그 어디에도 남녀가 정분을 통하려 했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몸을 비벼대며 추위와 싸운 치열한 생존의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노마님은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역병이 두려워 손자를 내치려 했던 자신의 비정함과 그것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뛰쳐나온 며느리의 희생이 극명하게 대조되며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노마님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미다. 서가, 이제 괜찮으냐? 아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돌쇠 아저씨가 늑대가 못 들어오게 밖에서 지켜줬어요. 따뜻했어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증언은 그 어떤 변호보다 강력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아이를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마음속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가 실은 이 작은 생명 하나보다 무겁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마님은 아이를 다시 눕혀주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행랑아범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홍씨 부인과 돌쇠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마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행랑아범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동굴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행랑아범, 네 이놈. 그녀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랑아범은 영문을 모른 채 예, 마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하며 굽신거렸습니다. 너는 눈이 멀었느냐? 아니면 마음이 썩은 것이냐? 노마님의 호통에 행랑아범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놈은 내 집안의 충직한 머슴인 돌쇠를 모함하고 며느리의 정절을 의심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뜨렸다. 또한 어린 도련님이 쾌차하고 계신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죄인 취급을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 노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고 기세등등하던 행랑아범은 다리가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가문을 위해서. 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노마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라, 가문을 위한다는 핑계로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돌쇠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킬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횃불을 들고 산짐승 사냥하듯 사람을 몰아세운 것 말고 무엇을 했느냐. 노마님의 질책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다가가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돌쇠야, 고생 많았다. 네가 내 손자를 살렸다. 내 공은 내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저 무지한 것들이 낸 상처는 내가 낫게 해줄 것이니 그리 알거라. 돌쇠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노마님은 홍씨 부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어붙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을 만지며 노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네가 옳았다.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홍씨 부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직 행랑아범만이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내 손자가 죽지 않게 가마에 태우거라. 노마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노마님은 자신이 타던 가마에 서기와 홍씨 부인을 태우고 자신은 튼튼한 하인의 등에 업혀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님, 어찌 마님께서 걸어가시려 합니까요? 하인들이 만류했지만 노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죄를 씻는 길이니라. 그리고 돌쇠는 다쳤으니 부축하여 편안히 모시거라. 만약 돌쇠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다면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명은 추상 같았습니다. 행랑아범은 포승줄에 묶인 채 대열의 맨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산하는 행렬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살기등등했던 횃불은 이제 앞길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생환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행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눈 덮인 산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최진사댁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가마 안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돌쇠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소식을 듣고 나온 마을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처럼 끌려올 줄 알았던 홍씨 부인이 상석인 가마를 타고 오고 시어머니인 노마님이 뒤따르며 머슴돌쇠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오는 기이한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행렬에서 풍겨나오는 엄숙하고도 따뜻한 기운을 감지하고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노마님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와 이 머슴은 우리 집안의 은인들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내 가문의 이름을 걸고 엄벌할 것이니 다들 입을 조심하시오. 그녀의 선언으로 마을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집 지키던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텅 비어있던 안채와 사랑채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의원을 모셔오기 위해 뛰어나갔습니다. 행랑아범은 헛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돌쇠는 사랑채의 따뜻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혔습니다. 익숙한 방, 익숙한 냄새였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시와 억압의 공기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 그리고 존중의 공기였습니다. 의원이 도착하여 아이를 진맥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텐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의원의 말에 온 집안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마님은 의원에게 두둑한 사례비를 쥐어주며 돌쇠의 상처도 꼼꼼히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떡을 찌고 고기를 삶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가족을 환영하고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기 위한 잔치 준비였습니다. 저녁 무렵 붉게 물든 노을이 최진사댁 마당을 비출 때쯤 집안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빗자루질로 깨끗하게 치워졌고 곳곳에 밝혀진 등불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홍씨 부인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돌쇠가 머무는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직접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내외하는 법도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치료를 마친 돌쇠가 절룩거리며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들을 수 없었던, 아니, 이 엄격한 양반가에서 좀처럼 듣기 힘들었던 사람 냄새나는 소리였습니다. 촌로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며 허 웃었습니다. 거참,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모진 바람이 불고 나서야 집안이 단단해졌구먼.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 그의 말처럼 최진사 댁은 이제 차가운 규율의 성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돌쇠와 홍씨 부인에게 어떤 보답이 주어질지,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모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겨울이 가고 최진사댁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려왔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움트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위압적이었던 기와집의 기세도 봄볕 아래서는 한결 부드러워져 이제는 마을 사람 누구라도 지나가다 담장 너머를 기웃거릴 만큼 온화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드나드는 하인들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거나 주눅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늙은 매화나무에서는 팝콘이 터지듯 하얀 꽃망울이 터져나와 은은한 향기를 집안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향기는 마치 지난 겨울의 아픔과 오해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안주인인 노마님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리빨갔던 호령과 차가운 눈빛으로 집안을 다스리던 그녀는 이제 온화한 미소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체면이라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나
진심보다 앞설 수 없음을 그 눈 덮인 산속 동굴에서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노마님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사당에 기도를 올리며 조상님들께 가문의 번영보다는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홍씨 부인을 불러 집안 대소사를 의논할 때면 언제나 며느리의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가, 네 생각이 어떠하냐? 네가 지혜로우니 네 뜻대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러한 시어머니의 변화에 홍씨 부인 또한 더욱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를 다했습니다. 한편 악행을 일삼으며 집안을 어지럽혔던 행랑아범에 대한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노마님은 그를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맞게 하는 대신 조용히 불러 엄하게 꾸짖은 뒤 집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죄는 죽어 마땅하나 내 손자가 살아 돌아온 경사스러운 날에 피를 보고 싶지 않다. 다만 너같이 마음이 꼬인 자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으니 짐을 싸서 멀리 떠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랑아범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평생 일해온 터전을 잃고 쓸쓸히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하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깨닫고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목숨을 걸고 주인 집 아이를 구한 머슴 돌쇠에게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노마님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마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 돌쇠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의 다친 팔은 홍씨 부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이 집의 종으로 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종이에 집중된 순간 노마님은 화로에 그 문서를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불길이 확 타오르며 종이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쇠야, 보아라. 너를 투함해던 사슬은 이제 사라졌다. 노마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천한종이 아니라 어엿한 양민이다. 네가 보여준 충심과 용기는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내 너를 면천시켜주고 우리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집사로 임명하노라. 노마님의 파격적인 선언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타오르는 화로와 노마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털썩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이까. 소인, 죽는 날까지 이 댁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의 맹세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선택한 진정한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홍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완전히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믿음직한 동료였습니다. 이제 그가 떳떳한 신분으로 대우받게 된 것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때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손자 서기가 마루에서 뛰어내려와 돌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랑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는 돌쇠의 품에 안기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도련님, 제가 도련님 장가 가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쭉 곁에서 지켜드릴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피를 나눈 가족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계절은 무르익어 온 산천에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고 논밭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늦봄이 되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곡간은 넉넉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진사 댁을 적선지가 지산지자, 즉 선을 쌓은 집안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부유하고 힘있는 양반집으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덕망 있는 가문으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홍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도와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돌쇠는 집사로서 농사일을 지휘하며 소작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집안은 안팎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난히 노을이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던 날이었습니다. 노마님은 특별히 가족들이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라고 일렀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둥근 소반이 놓였고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산에서 갓 캐온 두릅과 취나물 무침, 그리고 귀한 조기 구이와 맑은 쇠고기 무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홍씨 부인과 서기, 그리고 노마님이 둘러앉았고 마루 한편에는 돌쇠를 위한 독상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겸상할 수는 없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전에 숨 막히는 침묵 대신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서기는 서당에서 배운 글귀를 자랑하며 재롱을 부렸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마님은 수저를 들다 말고 조기 살을 발라 홍씨 부인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미야, 많이 먹거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네가 살이 좀 올라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 반찬을 챙겨주는 것은 예법상 드문 일이었기에 홍씨 부인은 순간 목이 메어 밥을 삼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많이 드십시오. 그 따뜻한 생선 살 한 점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사랑과 사과, 그리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 또한 자신의 밥상 앞에 앉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평생 부엌 한 구석이나 멍석 위에서 찬밥 덩어리를 먹던 그에게 번듯한 소반에 차려진 따뜻한 밥상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밥알 하나하나를 씹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밥을 먹는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루 기둥에 기대어 있던 늙은 개도 편안하게 하품을 하며 꼬리를 흔들었고 처마 밑의 제비들은 지저귀며 이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쑥국새 우는 소리가 구슬프면서도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노마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 밤은 참으로 길고도 무서웠지. 하지만 그 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서로의 진심을 모른 채 살았을 게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홍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예, 어머니, 그날의 눈보라가 우리 마음속의 벽을 허물어 주었나 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 여인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는 홍씨 부인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금자동아. 은자동아. 그 노랫소리는 밤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사 댁이 이제야 참말로 사람 사는 집이 되었구먼. 저리도 평온할 수가 있을까. 그날 밤 최진사 댁의 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지만 그 불빛은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쫓기 위한 불빛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온기를 나누기 위한 사랑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집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반과 며느리와 머슴이 함께 사라졌던 그 밤은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기적 같은 밤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최진사댁 이야기를 하며 용기를 얻었고 거칠애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마님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고 홍씨 부인은 집안의 어른이 되어 존경받았으며 돌쇠는 평생 그 곁을 지키며 충성을 다했다는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모닥불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험해도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긴장이 풀리고 몸이 나른해지시지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평온한 밤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실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전설이 된 이야기.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후로도 세월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최진사 댁의 그 기나긴 겨울밤이 지나고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마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홍씨 부인과 돌쇠, 그리고 노마님이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맑고 투명한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치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그늘을 넓혀가듯 그들의 이야기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홍씨 부인도 돌쇠도 그리고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서기 도련님도 모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흩어졌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만은 여전히 그 기와집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매와 향기 속에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이 서려 있었고 여름날 굵은 땀방울을 식혀주는 대청마루의 시원한 바람 속에는 돌쇠의 우직한 충심이 녹아 있었으며 가을날 넉넉하게 익어가는 감나무의 주홍빛 열매들 속에는 뒤늦게나마 참된 사랑을 깨달았던 노마님의 넉넉한 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은 높은 담장으로 사람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대문을 활짝 열고 배고픈 길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적선지가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재울 때면 머리맡에서 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옛날에 아주 용감한 어머니와 듬직한 아저씨가 있었단다. 그들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생명을 지켜냈지. 그러니 너도 무서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한단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꿈속에서 눈 덮인 산을 넘고 따뜻한 동굴 속 모닥불을 쬐며 평화롭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오늘 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쩌면 그것은 그 옛날 아이를 업고 산을 넘던 홍씨 부인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밤새도록 불을 지피며 밖을 지키던 돌쇠의 거친 숨소리가 이제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숨결이 되어 우리 곁을 머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잠든 이 시각,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변치 않는 진리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산골마을의 밤은 이제 완전히 깊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마치 그날 밤 돌쇠가 피워 올렸던 모닥불의 불티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모두가 평온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떠나십시오. 꿈속에서는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이 오직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양반과 며느리가 머슴과 함께 사라진 뜻밖의 밤의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야기 완전 종료. 좋은 밤 되세요.